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죠. 그러더니 오늘은 다시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선아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무르익은 가을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저는 상암에 있는 하늘공원을 찾았는데요. 저와 같은 마음인지 이곳을 찾은 사람들도 가을 햇살을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가을볕이 정말 강하게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서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운데요. 한낮 기온 쑥쑥 오르며 서울은 28도, 순천 30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2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때늦은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신다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선글라스나 모자 등을 활용해서 강한 볕은 가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까지 비가 이어졌던 남부와 제주는 현재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는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주 29도, 대구는 28도 예상됩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는 맑겠고요. 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을 코앞에 두고 가을 정취가 한창인데요. 무르익은 가을 마음껏 누려보시는 윤정 기자. 네. 지 얼굴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 얼굴이 나왔어요. 오늘 경찰 출석이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출석 시간을 밝히지는 않아서 언제가 될 것인지 짐작만 나오는 상황인데 네. 이 현장 취재 기자들은 오늘 늦은 오후 혹은 저녁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찰서 앞에는 저희 MBN 취재진을 비롯해서 다수 언론사들이 이 노엘 씨의 출석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엘 씨, 저희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난 18일 오후 10시 반쯤 이 외제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또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등 3개 혐의가 현재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농도 기록이 없다고 해서 음주 혐의를 완전히 적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 경찰은 지금 음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이 수사를 계속해 왔는데요. 네. 그 결과 이 노엘 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또 당시의 주문 내역 역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엘 씨가 폭행한 경찰로부터 이 진단서도 제출을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상해 혐의가 여기에 추가될 가능성이 현재 큰 상황입니다. 이번 소환조사 사건 발생 12일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소환조사인데요. 이 경찰은 소환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이 혐의를 확정하고 또 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노엘 씨 오늘 오후 또는 저녁 늦게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노엘 씨 혐의 지금 3가지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한 2가지 정도 혐의를 더 추가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엘 씨가 받는 혐의 5가지로 좀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소정섭 위원님. 네. 이 노엘 씨 때문에 지금 아버지 이 장제원 의원의 여파도 좀 많이 커요. 장 의원이 얼마 전이죠. SNS 통해서 아들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또 국민청원 보니까 장제원 의원 의원직 박탈해달라 이런 청원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뭐 한 19만 명 이상이 거기에 동의를 한 상태고 20만 명 넘은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네. 정도로 어쨌든 이 노엘 씨 또 장제원 의원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좀 거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노엘 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이제 오토바이를 쳐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 이런 걸 또 시도하고 그러면서 기소가 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과거에는 뭐 성매매 의혹 이런 것도 생겼고 여러 가지 어쨌든 이러저러한 일로 계속해서 이제 구설수에 오르다 보니까 과연 이제 그 부분에서 아버지인
이 장제원 의원의 어떤 힘 이런 것 때문에 구속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제 거센 거죠.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풀려나고 이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그런 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사실관계에 관계없이 어쨌든 그런 비판을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막후에는 결국은 이 젊은 세대들이 특히 느끼는 어떤 좌절, 공정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제원 의원이 이른바 좀 수신제가를 해야 또 이렇게 좀 정치 전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지 수신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죠. 그동안에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좀 날카롭게 특히 여권 인사들을 비판해온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과거에도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자식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직 자격을 맡을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당신 지금 자식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지금 유력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직책도 맡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느냐? 당신도 국회의원 사퇴해라. 막 이제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은 여러 가지 혐의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노엘 씨가 구속이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일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단 1분도 버티기 힘들었다. 가정은 쑥대밭이 됐다. 자, 아들 노엘 씨 오늘 경찰 출석하면서 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진심 어린 사과, 앞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머리카락은 누구 것? 김은미 기자. 네. 무슨 내용일까요? 네, 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네. 사실 뭐 식당에서 밥 먹다가 머리카락 나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사실 이게 뭐 저희가 뉴스로 전할 만한 이런 일은 아닌 거일 텐데 문제는 이 글을 올린 사람이 밥을 먹은 손님이 올린 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나온 음식을 만든 식당의 주인이 올린 겁니다. 오. 이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짬뽕집의 집 모습인 건데 네. 지난 25일 한 손님이 와서 이 홀에 앉으라는데도 굳이 이 테라스로 나가서 먹겠다라고 해서 나가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짬뽕을 거의 다 먹은 상태에서 여기 머리카락 나왔어요라고 이 직원을 불러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직원이 잠시만요 하고 이제 사장을 부르러 가는 상황에서도 그 잠깐 찰나를 못 참고 따라와서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거 나 돈 낼 수 없습니다. 나 아직 돈 계산 안 했으니까 돈 안 내고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따라 나온 사장이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우리 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 손님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 근데 그 이유는 이 가게에 있는 사장 그리고 다른 종업원들 모두 다 염색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네. 혹은 또 곱슬머리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온 머리카락이 이 검은색 생머리였기 때문에 오. 우리 머리카락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손님이 아무튼 나는 돈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네. 일반 음식점에서 뭐 이물질이 나왔다든지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상당히 수상해서 네.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이 CCTV를 돌려봤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CCTV에 담긴 영상에 어떤 영상이 담겨 있었냐면 이 손님이 밥을 다 먹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물 한 모금까지 먹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본인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음식에 넣고 뒤에서 여기요 라고 이 직원을 부르는 모습이 그대로 다 담겨 있었던 건데요. 저게 지금 이제 머리카락 뽑는 그 모습이 포착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 내가 음식 장사를 지금 10년 넘게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아이고. 너무 슬프고 화가 난다. 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을 수가 있을까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참 저거는 좀 너무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김태희 앵커의 마음, 실제로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이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좀 짬뽕을 먹고 싶었던 거냐.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지 안 그러면 저 사람 나중에 또 저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래도 요즘 이 자영업자들 너무 힘든 상황인 건데 죗값을 꼭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아, 참 이게 사연을 듣고 보니까 참 씁쓸해지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녹취록 내놓은 설계자, 대장동 블랙홀, 스모킹건. 자, 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과연 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설계는 누가 한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천문학적인 이 배당금의 용처는 어디로 갔느냐, 어디가 될 것이냐, 크게 이 두 가지 본류가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지 하루 만에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 과연 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는 누가 한 것이냐, 이 부분부터 좀 알아보죠. 자, 김은미 기자. 네. 지금 보면 이 누가 설계를 했느냐, 가장 크게 의심을 받는 인물이 바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를 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씀처럼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했었던 만큼 이 유동규 씨가 이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이 민간이익에 막대한 이익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 사람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야당 야권에서는 이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만큼 결국 이건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 의회 이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과거 이 유동규 씨가 대장동 이 사업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김문기, 그다음에 유동규, 그리고 정민용은 사실 성남시의회에서는 이재명의 핵심 인물이라고 늘상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화천대유가 담겨 있는 성남의 뜰을 선정한 사람이 유동규와 김문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재소전 화해도 해놔라. 그다음 나중에 추가로 이게 개발 사업 참여자들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1,000억 원을 좀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이 성남시 의회의 이 국민의힘 소속의 이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측근이고 이 사람이 처음에 대장동 사업의 이 시행사를 선정하고 또 책임 지휘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어서 이재명 지사의 얘기도 아까 들으셨죠. 이 내가 다 사실 설계했다라고 이 얘기를 한 만큼 결국은 이 야권에서는 이 다들 공범 아닙니까? 라는 이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쟁점은 과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냐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가 이번 이 대장동 사건의 공범이란 이런 주장, 기본적으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다라는 전제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 전제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캠프에 합류한 바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 유동규 본부장 본인도 이 과거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CCTV나 아니면 내 이 전화 통화 목록을 보든지 뭘 봐도 내가 이재명 지사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걸 알 거다. 이 캠프에서도 날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나를 이 주변에서 언론에서 지금 측근이다라고 만들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대장동 사건의 이 핵심 인물이죠.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이재명 지사, 김만배 씨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랑 어떤 사이인 건지 김만배 씨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에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 그러면 잠적한 유동규 본부장과는 연락이 조금 닿으시나요? 아니, 저는 저한테 그런 부분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그분하고 관련된 분도 아니고.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없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도 나는 유동규도 이재명 지사도 어느 누구와도 좀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번 사건에서 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이 화천대유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까지 셋 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는 이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도 역시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씨 등등 해서 모두 이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동석 기자, 이재명 지사가 오늘 뭐 동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해서 또 부인하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SNS를 통해서요. 지난 2018년에 했던 대장동 이야기다. 이 연설 때문에 기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지사는 2018년 당시 경기지사 후보 유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민간에 넘겨라 이런 압력을 넣었다면서요. 끝까지 버텨 결국 5,500억 원을 성남시의 수입으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만약 자유한국당 시장이 당선됐다면 과거 당시에 자유한국당 소속이 당선이 됐다면 성남시가 받을 5,500억 원을 그들이 홀랑 먹었을 것이라 이렇게 전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자유한국당 신모 국회의원 압력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재명 캠프 측에 법정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현재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소 의원님, 자, 이 부분만 하나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연관성, 관계. 지금 이동석 기자 설명은 수사를 통하면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드러날까요? 뭐 어느 정도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미 이제 상당 부분 공개적인 정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부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향후에 현재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쨌든 이번에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불똥이 튀었을 때 네. 그때 상황까지 이제 내다보고 어쨌든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 시절에 어쨌든 인수위에도 참여를 했었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을 맡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공개적인 어떤 행보만 봤을 때도 이재명 지사와는 좀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구나. 이렇게 이제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측근이 아니다. 그렇다면 측근의 규정이 어디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재명 지사와 어느 정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다라고는 충분히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제 검찰 수사 등등이 진행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핵심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성남시정 감시연대인가요? 그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런 내용 등등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또 다른 이제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인물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거기와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향후의 수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부분은 지금까지와 제기된 이 막연한 의혹과는 상당히 좀 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또 다른 인물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이제 이재명 지사로서는 엊그제 유인태 전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직접적으로 뭐 이재명 지사 자체가 어떤 이득을 받은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네. 가까이 있는 인물들이 이번 사업에 깊이 관여가 돼 있고 어떤 이득을 취한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어떤 관리 책임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야당에서 거세게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이슈적으로 봤을 때 폭발력이 큰 그런 문제이고 지금 그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 부분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있을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 하나고요. 자, 두 번째 쟁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얻었던 이 막대한 이익, 수익금의 용처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좀 밝혀야 될 핵심 쟁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경찰이 지금 이 화천대유 대주주적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눴다는
녹취록 파일을 확보해서 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이 녹취록 파일 이 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 지난 27일 검찰에 녹취 파일 19개를 건넸다는 소식인데요. 이 녹취 파일에는 최근 2년간 김만배 대표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 배당금 및 아파트 분양 배분 내용이 담겼을지에 현재 최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일각에선 성남도시공사 측에 10억 원가량의 로비 정황이 담겼다. 이런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정 회계사는 현금 뭉치가 찍힌 사진과 각종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로비 정황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현재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석 기자,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이 녹취 파일을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정영학 회계사는 어떤 인물이에요? 네, 정영학 회계사가 누군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특화 전문 회계사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9년부터 대장동 민영 개발 추진에 핵심적으로 관여를 했고요.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5,500만 원 출자 배당금으로 무려 644억 원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요. 다만 이렇게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한 만큼 화천대유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알고 있을 것이다. 화천대유의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약점을 제대로 알고 있을 것이란 현재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정 회계사가 입을 여는지에 따라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역시 그만큼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만큼의 파장으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원민 기자, 그럼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이 정 회계사는 왜 녹취록을 만들어서 검찰에게 제출을 했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정영학 회계사 혼자 다 뒤집었을까 봐 이 녹취록을 제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 회계사 주변인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정 회계사가 이 평소에 이 대장동 사업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혼자 주범으로 몰릴까 봐 굉장히 좀 두려워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쯤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수익이 가시화된 게 한 2020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아마 수익이 이 날듯 말듯했던 뭐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수익이 곧 날 것 같으니까 그때쯤부터 이 사실 녹취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보도에 의하면 이 파일들 뭐 최소 19개인 거고 시간으로 따지면 100시간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는데 차곡차곡 이 녹취를 해서 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 2019년부터 녹취를 한 이후 요 시점에 이 수익이 날 듯한 시점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 배분 문제를 놓고 이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해서 뭐 남욱 변호사 그리고 뭐 김만배 씨 등등 이 주요 인물 사이에서 서로 좀 갈등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배분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혹시나 이게 잘못됐을 때 나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두려움이 생겼고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안전장치로 대화를 녹취해서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걸 제출하면서 이 정영학 회계사가 양심선언서도 같이 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윤지영 기자, 조금 전에 이동석 기자가 설명을 하면서 이 녹취록 안에는 로비 정황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어요. 네. 자, 이 로비 정황,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과연 누구에게 로비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이 녹취록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녹취록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공개된 건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지 형태로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화천대유가 돈을 건넸다는 소위 50억 약속 클럽 여기에 도대체 누가 들어있는 건지 이 인사들을 두고는 여야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준석 대표 이것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보시죠. 제가 봤던 사설 정보지의 내용은 4명이 포함된 명단이었고 우선 곽상도 의원의 이름이 있었던 건 맞고요. 다만 금액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확인된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인사 중에서 언급되었던 인물들 그리고 민주당과 친분 있는 인사도 명단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명단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국민의힘 인사가 더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던데 만약에 그런 명단을 저와 다른 버전의 명단을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가지고 계신다면은 조속히 릴리즈 해보십시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봤다는 명단에 적힌 인물은 모두 4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이 곽상도 의원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저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늘 아침 진행했던 이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던 법조계 인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 박영수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3사람 외에도 나머지 1명이 더 있었는데 그 1명이 민주당 인사, 특히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었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 그리고 고위 검사들이 들어있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건 결국 이 고위 검사들이 연루된 법조 게이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법조 기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 뒷배가 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 사람이 조금 더 몇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법조 게이트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대개 나와 있는 관련자들이 특검 출신, 특수부 출신의 고위검사들을 고문으로 위촉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금액의 무엇인가를 준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 관계가 따르는 이 사건 무마용 무엇인가 아닌 대가 관계가 따른 것 아닌가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출신의 정치인 그리고 특수부 출신의 고위검사들이 연루된 게이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녹취록에 어떤 인물들이 들어있는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정보지 형태로 설만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또한 녹취록에 특정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말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증을 해야 하는 문제겠죠. 다만 이 녹취록 안에 앞서 저희가 설명을 했던 그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 안에 포함이 됐다는 로비 정황, 검찰이 전담 수사팀 구성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부분도 이 내용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지용 기자, 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히나 유동규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뭐 이해 못할 이런 행동들이 몇 가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가운데 하나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사관들이 집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에 네. 창밖으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진 아하. 점입니다. 또 집안을 수색하는 중에는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이런 기행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검찰은 현재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건물 밖으로까지 나가서 인근 도로까지 수색을 했지만 네. 결국은 찾지 못했다라는 아하. 설명인데 이 건물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주워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전해진 상황이고요. 또 같은 날에 유 전 본부장의 자택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아니라 이 유 전 본부장이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역시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이 사무실은 마치 압수수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라는 아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게 혹시 압수수색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을 오늘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유 전 본부장 여기에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결국 이 부분을 이재명 지사와 연관을 지으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캠프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캠프 관계자는 이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의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 지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정을 놓고 답변하는 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만약 실제로 돈을 받고 이 부정한 행위가 드러났다면 당연히 이재명 지사도 관리자로서 기본 책임엔 동의하리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 교수님. 네. 이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 주거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네.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 던지고 네.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네. 있고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는 경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사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색의 대상자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저는 뭐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도둑이 재발을 저린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지난주죠. 뭐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기는 이 대장동 개발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부서에 있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고 하는데 그런 문건도 없다.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던졌다는 건 휴대폰 안에 상당한 그 뭐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 일종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던졌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듣기만 하면 뭐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그렇죠. 보이네요. 근데 만약에 진짜 던졌다고 하니까 던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던졌는데 이걸 갖다가 누군가 주워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첫 번째 가능성은 미리 그럼 누군가에게 전화를 내가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20분 만에 문을 열었다니까 지금 내가 던질 테니까 와서 갖고 가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통화 내역을 조회를 해보면 가장 최근에 한 사람을 그러니까 적시를 할 수 있을 거고 만약 일반인이 들고 갔다 하더라도 그것도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남의 휴대폰을 요즘은 그 갖고 가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죠. 위치 추적 다 되고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검찰은 이 누가 들고 왔는지 아직까지 지금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파트이기 때문에 CCTV가 곳곳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들고 간 사람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실종된 휴대폰을 검찰이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제 생각 일종의 성동격서? 이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공격하는 식으로 관심을 따로 돌릴 가능성 그런 식의 쇼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불거진 지가 꽤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상당히 핵심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리 그럼 휴대폰을 바꾸든지 뭐 디가우징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렇게 손실을 주지 않았을까요? 조치를 예, 미리 조치를 취했을 했을 수도 가능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던졌다는 이야기는 압수수색하는 부분에 좀 이 지금 수사관들의 이 시선을 다른 데 돌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진실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보다도 격가지 쪽으로 사람들 시선을 돌리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것이 어떤 가능성이 있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동규 씨가 만약 이 사건에 정말 연루돼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좀 빼박 증거가 벌써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 그 녹취록을 보면 그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 대화 내용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정영학 변호사의 위치를 보면 저는 사실 이 그 녹취록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까 오징어 게임 이야기했지만 네. 또 다른 영화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부자라는 영화. 이 정영학 그러니까 회계사가 말 그대로 내부자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양심선언서를 들고 가고 그리고 지금 참고인으로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가면서 녹취록을 10몇 개나 갖고 갔다는 이야기는 작심해서 자기는 내려고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녹취록 안에 유동규 본부장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 휴대폰을 확보를 하든 못하든 간에 상당히 거기에서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이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혐의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 19개. 이게 이번 의혹을 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최근에 녹취를 한 게 아니고 보도 내용을 보면 2년 전부터 2년부터 예, 김만배의 화천대유 주주, 최대 주주 거기랑 통화한 내용 또 이 누구죠? 지금 이 본부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내용 이 부분을 녹취 파일을 19개 녹취록 하면은 상당한 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 내용 자체가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마 오갔을 겁니다. 그러겠죠. 이 배당금을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이 사업 진행 과정이라든지 또 성남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얘기가 오갔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현재로서는 파악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일부 보도 보면 하여튼 성남 도시개발공사 측에 뭐 10억 원 정도의 자금이 갔다 이런 얘기 정도만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이번 사건은 간단하게 딱 보면 배당금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배의 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가 핵심입니다. 이 두 세력이 연합을 해서 이른바 화천동인 1호부터 7호까지를 다 가져간 것이거든요. 화천대유 1호는 어차피 이제 김만배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것이고 2호는 아내인 것이고 3호는 누나예요. 7호는 언론사 본인의 후배입니다. 4호, 6호는 4호가 남 변호사고 5호는 정영학기 회계사고 6호는 또 이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예요.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뉘어진 두 세력이 연합해서 배당을 나눠 가진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 축이 있는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고의 핵심 인물인 것이죠.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쨌든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을 세팅을 하고 이 구조 자체를 어쨌건 짰고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통화 녹취록이 확보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검찰이 확보했다는 윤석열 측 불쾌한 우연, 김만배 연루 적극 반박. 자, 어제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 부친의 집을 매입했다는 사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관련된 공방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또처럼 그게 이상한 거래가 하나 터져버렸어요. 그거는 참 나는 좀 기이하다. 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검찰총장 지명 직전에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장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하필 딱 그 시기에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사들이는 이런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우연찮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자로 김만배 씨의 누나가 등장하니까 다들 놀라시고 저희도 참 기이하고 이런 불쾌한 우연에 놀랐는데 이 집을 매수하신 분 김만배 씨 누나분께 여쭤봐야 될 거예요. 왜 이 집을 샀느냐. 아마 이 보도를 통해서 제일 놀란 사람은 매수자인 김만배 씨 누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TV 토론 마치고 나오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뭐 김만배 씨의 뭐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법조에 있을 때도 내가 본 게 거의 한 9년, 10년 된 것 같습니다. 서로 뭐 그렇게 연락하고 만나는 그런 친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이 김만배 씨의 누나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연관된 부분. 자,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느냐. 자, 이건 우연이다. 우연치고는 또 너무 기막힌 우연이지 않느냐. 정치권에서는 연일 공방이 뜨겁습니다. 김은미 기자, 어제 이제 윤 후보가 직접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까지 공개하면서 적명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통장 내역까지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 김만배 씨의 친누나한테 집을 판 이 윤 후보의 아버지의 통장을 직접 공개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 통장 내역이 바로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사진입니다. 보게 되면 2019년 4월 15일에 이 자기압수표로 1억 8천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 앞에 아마도 이 윤 후보 측에서 직접 쓴 것 같은데 뭐 연희동 주택 매도 계약금이라고 써 있고 그 뒤에 차근차근 보게 되면 5월 9일에 또 김만배 씨의 친누나 이 김모 씨의 실명 그 이름으로 2억이 뭐 입금이 되기도 하고요. 이후에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2억 7천, 5억, 5천, 4억 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 돈이 입금된 내역이 찍힌 통장 사진 5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사실 앞서 영상으로 확인을 하셨지만 당 안에서 또 밖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인 건데 사실 이 의혹을 처음에 이 윤석열 후보가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뭐 박장대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게 웃었다라는 건데 아니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이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라면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이 보고를 한 참모진들을 좀 안심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이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 다운 계약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 다운 계약서라는 게 세금을 덜 내려고 만드는 게 다운 계약서인 건데 이 윤 후보의 부친은 그 집에 45년 동안 장기 거주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세금을 더 부과해 갖고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다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윤정 기자. 어쨌든 이제 윤 후보 측은 이 매수자가 김만배 씨 누나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네. 반대로 이 김만배 씨 누나는 이 집이 윤석열 예비 후보의 부친의 자택인 걸 알았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보면 몰랐다는 겁니다. 한 언론사도 이 김만배 씨 누나의 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계약 당시에는 윤 전 총장 아버지의 집인 걸 몰랐다는 겁니다. 이 아들의 설명에 따르면 어머니가 정원이 있는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살고 싶다고 말을 해왔다라고 전했는데 네. 이 당시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역시 이 김만배 씨 누나의 아들과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수자가 서울 목동에 살고 있었는데 개를 키울 만한 집을 찾는다고 해서 와서 여러 군데 집을 보러 다녔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계약 과정에서 듣지도 못했다라고 전한 건데요. 이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아버지는 집을 내놓을 당시에 이 늘 딸과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집을 빨리 팔자라고 해서 집을 판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를 키울 만한 곳을 찾다가 윤 후보 부친의 집과 계약을 했다. 그렇다면 윤 기자, 그러면 이 김 씨 지금 이 주택에 개를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연희동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이 이 연희동 주택에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안에 좀 대지도 주택도 있어서 규모는 상당히 김만배 씨의 친누님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현장에 나와서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현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좀 개 짖는 소리가 나긴 그러네요. 하는데 저 개가 도대체 누구의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 짖는 소리만 들은 채 별다른 소득이 없이 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또 해당 주택에 김만배 씨의 누나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다수의 취재진들이 취재 결과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이 또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의 기자는 오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김만배 씨 누나가 현재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모가 거동이 불편해서 이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간병하기 위해서 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이 김만배 씨 누나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이 집을 구매한 것이 아닌 걸로 보인다라는 이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자, 이런 추측이 나오는 상황. 그런데 이 김 씨가 이 주택을 매입할 당시에 거액의 대출을 한 정황도 포착이 돼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그러니까 윤석열 예비 후보의 부친으로부터 자택을 19억 원에 매입한 김만배 씨의 누나, 상당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매입 금액의 68.4%, 그러니까 약 12억가량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불법 대출이다, 특혜성 대출이라를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선 분명히 특혜가 작용했을 것이란 목소리와 함께요. 당시에는 대출 금액이 상당히 가능했다, 이런 목소리가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 교수님, 이 김만배 씨 누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사업 때문에 거액 수백억의 배당금을 받은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데는 좀 상당히 좀 이자가 좀 싸지만,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은 좀 그거보다 1.5배 정도 금리가 높다고 그래요. 네네. 이런 식으로 무리하면서까지 이 주택을 살 이유가 있었을까? 본인이 만약에 들어가서 살 목적, 앞서 뭐 이야기한 것처럼 개를 키우려고 하는 목적,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지금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럼 투자 목적이었을까? 사실은 이 지금 뭐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도 이 집을 내놓고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가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황금성, 이 상당히 좀 팔려고 할 때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투자 목적하고도 좀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의혹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아버지가 10군데 정도의 부동산 소개소에다가 내놨다고 하는데 지금 뭐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매체가 지금 가서 보니까 다른 데는 전혀 이렇게 매물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한 곳에 만약에 낸다고 하더라도 그 매물 자체를 바로 이 사이트에 올려서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 업소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자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매매 이 정황 자체가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양측의 주장이 지금 상당히 맞부딪히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한 매체에 대해서 지금 형사 고발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뭐 결국은 제3자의 수사 주체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풀어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풀어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김현무 기자, 이 주택 구입 문제 때문에 지금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의 친문설 계속해서 확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김의겸 의원의 얘기, 윤석열 후보랑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형동생하는 사이다라고 이 얘기를 한 거, 사실 이 어제 김의겸 의원의 SNS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김의겸 의원이 직접 이 라디오 인터뷰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2016년 말에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을 불러 모았고 수사팀장을 누구를 시키면 좋겠느냐. 네. 김만배 기자가 성렬이 형 어때요?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성렬이 형, 기자가 검사한테 성렬이 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고 누님이 엄청난 자산가인데 왜 연희동 같은 곳에 집을 살려고 했을까? 연희동에 갑자기 자산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급하게 그것도 거꾸로 소유권 이전부터 하고 그다음에 5월, 7월에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그 거꾸로 된 방식을 취해가면서까지 집을 산 것. 예, 이 김의겸 의원의 얘기는 이 기자가 검사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게 아주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 동석해 있었던 이 다른 기자들 뇌에 굉장히 이 깊게 각인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만배 씨 친누나가 돈도 많은데 왜 굳이 이 연희동까지 가서 연희동에 있는 집을 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가면서 여러 차례 돈을 쪼개서 주면서 샀어야 됐느냐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만배 씨, 윤석열 후보 결국 막역한 사이일 거다라고 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후보 측, 이 김만배 전 기자가 법조 생활을 오래 해서 사실 뭐 당연히 안면 정도는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전화하고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고 10년 동안 뭐 사석에서 윤석열 후보가 따로 본 적이 없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의겸 의원의 이런 얘기, 이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앞에서 이 차재원 교수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김만배 전 기자의 뭐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을 사서 이거는 뭐 둘 사이 연관이 있다라는 최초의 그 보도를 한 매체, 그 매체에 대해서도 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 어제 오후에 이 직접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공방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동석 기자, 부동산 얘기하니까 지금 뭐 하나 생각나는데 왜 윤석열 후보가 일전에 이제 TV 토론할 때 청약통장 발언해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걸 해명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청약통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윤석열 예비후보 굉장히 논란에 많이 휩싸였었는데요.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실수를 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주택 청약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라면서 청약통장을 모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바로 이 발언에서 치매 환자 비하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생방송 중에 나간 터라 저희가 직접 들려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캠프 측에서 방송 직후 바로 비공개 처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네, 캠프 측은 일정 부분 편집한다고 영상을 내린 걸로 안다면서 영상을 또다시 올리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치매 환자를 비하했다는 논란에서는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의 발빠른 대응이, 발빠른 사과 내지 또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자, 한편 이 퇴직금 액수 때문에 논란이 되는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한 이 젊은 세대의 분노도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김현미 기자. 네. 이 대구 곽상도 의원 사무실 앞에서 또 기자회견도 열렸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학생 단체에서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이 곽상도 의원의 대구 지역 사무실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기자회견의 모습 먼저 같이 보고 오시죠. 곽상도 의원은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청년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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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구 중남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곽상도 씨, 당신은 그리고 대구에 집도 없는 서울 시민 아닌가요?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딴 짓거라고 대구 시민들의 표를 이용한 건가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이 대학생들 불공정한 아빠 찬스로 이 받은 퇴직금 50억에 이 청년들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곽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퍼포먼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뭐 물론 곽 의원 탈당기를 내고 지금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이 직전에 소속돼 있었던 국민의힘,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 마크가 이 지역 사무실에 붙어 있었는데 이 로고를 국민의힘을 아빠의 힘으로 바꿔서 달기도 했었었는데요. 이 50억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이거 누가 봐도 아빠 찬스라는 겁니다. 윤지영 기자,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던 거액의 퇴직금, 자, 네. 본인이 전에 이제 해명하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7년간 근무한 공적을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 공적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니까 이제 문화재 관련돼서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사업지 내에서 문화재가 발견돼서 공사가 지연이 될 상황이었는데 이 자신이 문화재 발견 구간 그리고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은 구간을 서로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시켰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라는 게 이 주요 업무 성과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진행했던 이 중앙문화재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 곽 씨가 문화재 문제 일절 대응한 적도 없고 이 또 문화재 문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도 없는 부분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50억 원을 받은 게 문제가 되니까 이만큼 어려운 일을 내가 해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나라는 추측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동석 기자. 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뿐만 아니고 근무할 당시에 받았던 이 월급 부분도 조금 뭐 의구심이 제기가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화천대유 전체적으로 월급, 평균 월급이요. 1,8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주장한 급여 383만 원보다 5배나 가까운 액수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급여 추정액을 보면요. 2015년 499만 원부터 2020년 1,800만 원까지 5년간 무려 3.6배나 급증했습니다. 화천대유의 급여 추정액은요. 2019년 기준 대기업보다도 3.5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를 주장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황제 퇴직금에 외에 실제 급여 규모가 얼마인지 철저히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현재 위구심이 쏟아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 불거지는 이런 의혹들 때문일까요? 자, 최근에 실시한 이 정당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0.9%포인트 차,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직전과 비교해보니까요. 민주당은 2%포인트가 올랐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5%포인트가 내린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특히 이준석 대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죠.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여론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면서요. 조국 수호처럼 상도 수호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 상도 수호는 없다. 맞습니다. 곽상도 수호는 없다는 건데요. 당 차원에서도 곽상도 의원을 보호하지 않겠다. 강력한 선긋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행보를 보이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수의 의원들과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요. 네.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던져야 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이 자칫 국민의힘 지지율을 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제일 많았는데요. 물론 지금 무소속에 곽상도 의원이 머물고 있지만 결국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의견에 의원직 사퇴가 옳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 나홀로 서기에 나선 곽상도 의원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가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을 좀 반전시킬 만한 이 반전 카드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준석 대표 오늘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까 영상을 통해 만나보셨는데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문구를 앞세우면서요. 대장동 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에 나섰습니다. 특검을 수용해라.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하루속히 특검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해도 부족하다.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가 거부하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되묻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지사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 쏘아올린 봉고파직 발언에 이 대표는 이 지사의 가면을 확 찍고 나니 변학도가 보인다. 그러면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에서요. 대장동 의혹이 실체를 규명할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불러 모을 그런 총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특검 관찰은 물론 화천대유 검증에 계속해서 화력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소 의원님, 이 대장동 의혹이 애초에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이 지사 견제 카드로 이제 꺼내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갈수록 보면 언급이 자당 이 소속 인물들이 더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야 이거 국민의힘이 이것 때문에 역풍 맞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 상황이 그렇게 흘러왔었죠. 그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이 사호 주인인 남 변호사도 과거에 청년 부위원장으로 일했던 적이 있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정 변호사도 국민의힘 계열의원에 또 비서관으로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원유철 전 의원이 고문으로 그렇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성과급, 산재 위로금 50억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야말로 국면 자체가 확 이제 바뀌어가면서 국민의힘 쪽의 비판의 화살이 뭐 안팎에서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거기에다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집을 또 김만배 씨의 누나가 샀다. 이 의혹까지 이제 그야말로 더해지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파고가 뭐 몰려오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된 부분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조금 이 사안에 대한 대처를 좀 안일하게 했던 부분이 있죠. 추석 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이 첩보, 정보를 입수한 상황이었는데 그 단계에서 사실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곽상도 의원 만나서 물어보면 아니 지금 곽 의원 아들이 50억 받았다는데 맞습니까? 맞다. 그 상황만 딱 되면 이것이 이게 상당히 어떤 이 이슈적인 파괴력을 가져올 것인지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발 늦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녹취록 문제가 지금 불거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 자체가 다시 또 약간 바뀔 수 있는 지금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이것이 전개돼 갈지는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